지난달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사건. 조건 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무차별 폭행했는데요. 가해자가 우리 지역 청소년들로 밝혀지자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력범죄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아무 죄의식 없이 저지른 청소년들. 시간이 갈수록 성인 범죄와 유사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데요. 최근 촉법 소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도 이런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꿈만 꾸길 원하는 청소년 시기. 과연 어른들만의 헛된 바람일 뿐일까요? 청소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사회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시시콜콜 택시가 달려가 봅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자,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상윤 씨는 이 말이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게 뭔가 아이를 잘 키우려면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러게요. 이게 비단 아이의 성장은 그 아이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가정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책임이다라는 그런 뜻의 속담이 아닐까 싶은데 이 속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지역의 이 사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되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조건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장난이다, 뭐 단순한 이런 걸 넘어서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바라본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다양해지기도 했고요. 연령대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청소년 범죄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저희가 멀리 서울에서 오신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박옥식 소장님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청소년 문제, 청소년 범죄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째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제가 청소년 관련해서만 34년 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학교 폭력이 심각했던 96년도부터는 이제 청소년 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고,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이 6.3배 정도가 높다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때부터는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활동해 왔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지금 오랜 시간 활동을 하셨잖아요. 34년간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청소년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포항 여중생 사건만 봐도 사실 한 달여 만에 국민 청원이 15만 명이 돌파한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쪽 일을 오래 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사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도전하는 그런 정신으로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이 폭력, 범죄 이런 데 이제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까, 저부터 반성하고 사회적인 노력을 위해서 더 힘써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중생이잖아요. 사실 보면 언제부턴가 청소년들의 범죄, 특히 강력범죄에 대한 뉴스를 나올 때도 보면 연령대가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 범죄의 시작이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범죄의 형태가 저연령화되고 있는 추세는 뚜렷하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신체적인 발달, 또 심리적인, 사회적인 여러 환경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빠르게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폭력과 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도 점점 좀 저연령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학교 폭력만 보더라도 가장 많은 비율이 초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생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201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중학생이 높아서 네. 뭐 우스갯소리로 북한에서 이런 중학생들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랬는데 왜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의 학교 폭력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최근에 와서 몇 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무서운 초딩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이 교육적인 접근 또 사회적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중학생도 되게 어리다라는 느낌인데 초등학생들은 아니 그 애기들이 뭘 할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지르는 그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보통 어떤 쪽으로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나나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유형, 특히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신체적인 폭행이 많았었는데 기타 이런 게 많죠. 예, 이제는 그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폭력 범죄 이런 형태도 이 성인 범죄와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소년범의 어떤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고요. 네. 절대적인 수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가 줄기 때문에 근데 그 강력 범죄 비율은 높아지는 거죠. 어른들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행들이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보면 될 것도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우리 포항에서 있었던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청소년 범죄를 좀 짚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폭행 이유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을 보니까 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리고 조건 만남을 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가해 동기 중에 하나인데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또 문제의식 자체가 부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심심해서 장난으로 또 싫어서 뭐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무감각증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인식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덕성조차도 이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포항 여중생 사건이 발생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진짜 이게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거의 좀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조건 만남이나 이런 단어들을 떠올려 본 적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일단 굉장히 충격적이고 보고 계신 우리 진짜 어머님, 아버님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SNS 때문에 제가 또 이번 사건과 함께해서 놀랐던 게 아이들이 이 폭행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찍어서 SNS에 게재를 한다거나 사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건이 좀 더 밝혀지게 된 거였잖아요. 저는 사실 너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그 심리에는 이게 뭐 큰 범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친구들한테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찍고 그걸 그 유포함으로써 협박의 수단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하는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자기의 범죄 증거물이 되기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왜 그 생각을 안 할까요? 뒤까지를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이번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에도 이슈가 됐지만 사실 8명의 가해자들 중에서 7명이 지금 현재까지 구속이 됐고 1명은 이제 촉법소년으로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일단 촉법소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촉법소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촉법소년은 이제 형법 9조하고 또 소년법에 이제 4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10세 이상에서부터 14세 미만인 자 네. 이런 그 청소년들 이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 강간, 강도, 뭐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촉법소년 자체를 뭐 폐지를 한다거나 나이를 좀 하향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뭔가 변화하는 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그 제안들은 세계 각국에서 많이 나와서 이미 12세 이하로 낮춘 데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13세 미만으로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적용을 못하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게 네. 포항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우리 사회가 너무 관용에 또 그 온정주의에 빠져서 해결을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악용한다라는 거는 아이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정말 잘 알고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법이 이런데 어쩔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7명의 청소년들이 편의점을 털었어요. 편의점 한 11군데를 털었는데 그 결과 뭐 촉법소년이니까 훈방 조치해서 풀려났죠. 그 다음날 또 강력범죄 중에 하나 또 절도를 했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촉법소년들의 어떤 공통성들이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네, 공유를 하고 예를 들면 폭행 현장을 피 터지게 이렇게 하는 현장을 찍으면서도 야, 요 정도면 내가 그 어느 정도 처벌이 되겠니? 그 소녀는 몇 개월 갔다 오면 되지?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그 대책들이 시급하게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이야기 나오는 게 촉법소년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개인적인 사견이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소장님 사견은 어떠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싶은데 12세. 아직 뭐 그 2살이나 낮추면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전에 교육부 장관께서 얘기했던 13세 미만 정도로만 조정을 해도 이 촉법소년 악용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온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강력 처벌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격하게 처벌이나 법을 제도를 만들어 놔야지만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 대구 권군 사건이 있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하게 함으로써 네. 그 이후에 12% 되는 그 학교폭력 피해율이 1%대로 떨어졌어요. 그건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근데 또 다시 개정을 해서 지금 변화되고 있지만 이렇게 그 청소년 범죄율이 계속 증가하는 걸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리고 소년법이 만들어진 해가 1958년도입니다. 그때 1958년도의 청소년의 상황하고 2021년도의 청소년들의 상황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걸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방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이런 법적인 그 장치나 제도적인 장치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말이 청소년 범죄지 범죄 수준은 성인 범죄랑 같은 거잖아요. 좀 강력하게 좀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 포항 여중생 사건에 보면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이더라고요. 이 학교 폭력 이런 뭐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는 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행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걸까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뭐한 게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뭐 유학을 위해서 홈스쿨링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학교 밖 청소년 중은 가출 청소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가출 청소년들은 가출팸을 형성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또 혼숙을 하면서 성적인 문란한 행동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성인 조직폭력배라든지 성인 조직들과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들의
청소년 범죄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안과 밖을 나눈다는 것이 이게 참 필요할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제도권 안에서 어쨌든 관리가 된다는 얘기고 학교 밖의 학생들은 관리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그 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밖 학생들이 관리가 어느 정도 부재한 정도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관리는 상당히 좀 어렵죠. 현재 뭐 통계상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40만 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많은 청소년들이 어디서 뭐 하라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게 한 200여 개가 있어요. 전국에. 너무 좋은데요. 40만 명이 200여 개면? 예. 근데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쟤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지는 거죠. 그 그래서 안에서 잘 이용도 잘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그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뭐 사건들을 보면 가정 내에서는 너무나 화목하고 잘 지냈던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 아이가 뭐 학교 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경우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가정의 울타리에서 아이들을 지켜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지금 오늘날의 그 가정은 오늘날의 사회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녀와의 대화를 하루에 30분 이상 하는 가정들이 거의 없어요. 한 15%, 10%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님 걱정할까 봐.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대화를 조금 집에서 아이들과 많이 나눠보는 게 일단 가장 핵심이라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비롯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올바른 양육 태도 하에서 자란 이런 연구들은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폭력이나 범죄에 빠져들 비율이 낮은데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또 학대를 당하고 또 가정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그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사회가 변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유해 환경들이 점점 늘어나는 건 아닌가라는 어른들의 걱정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무인텔 같은 그런 신분의 확인을 전혀 안 해도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른들의 뭐 신분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데라든지 특히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SNS라든지 이 스마트폰 채팅 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환경, 이 매체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소통의 공간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그 범죄에 빠져들 수 있는 이 사회적 환경들이 점점 폭이 넓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상의 정보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유해한 정보량도 그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치로서 환산할 수 없는 아이들한테는 더욱더 범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피해를 당한 학생이 이번에 저희가 사고를 접한 그 학생뿐만이 아니라 여러 더 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고도 멈출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들면서 왜 아이들은 이걸 진작 알리지 못했을까? 왜 진작 이걸 끊어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이유가 보복이 두려워서 그런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이 점점 확대될까 봐. 그리고 이게 신고를 해도 별 소용이 없을까 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포항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즉각적인 신변 보호와 더불어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고가 되면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경찰의 뭐 인력에도 한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보면 이런 정도의 장치는 좀 괜찮더라라고 느껴지셨던 것들이 좀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재판 전에 이제 보호 관찰 제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아니면
보호관찰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뭐 자원봉사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담 인력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안심하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더 불안에 떨어야 되잖아요. 이 포항 여중생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와서 불질러 버리고 뭐 여러 가지 협박을 했을 테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법률 개정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가해자들에게 어떤 처벌을 하느냐보다도 일단 피해자들을 잘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근데 요즘은 또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예전만큼 갈 수가 없게 되니까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폭력보다 또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이번 N번방 사건에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청소년들의 이 사이버 범죄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서도 사이버 범죄가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래 순위에 있었는데 지난해 2020년도 학교 폭력 실태 조사 보면 언어 폭력이 1위, 집단 따돌림, 그 다음이 사이버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안 나가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협박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게 해가지고 그 알몸 사진을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사이버 범죄 중에 청소년들이 행하는 범죄 중에는 사기 행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유튜버들 선호하는 그런 진로, 직업에 대한 선호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이 미디어 교육,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시작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받는 피해가 한 6배 정도가 또 된다, 훨씬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문화 가정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면서 연쇄 방화를 일으키는 사건도 또 있었어요. 그만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받는 피해가 일반 학생들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훨씬 많은 거죠, 그럼? 많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18년 통계가 이제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하고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서 발표한 실태하고 딱 그 비슷한 수준인데 딱 그때 비교를 해보니까 학교폭력 피해율이 다문화 청소년들이 6.3배가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 언어상의 문제, 또 피부상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죠. 최근에 뭐 한 2, 3년 전이죠. 인천에서 그 아파트에서 투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도 다문화 가정, 러시아 쪽에서 온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데 하도 폭행에 시달리다 죽는 것이 더 괴로움을 입는 것이 되겠다 해가지고 투신했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입던 옷을 가해자가 입고 있어서 엄마가 더 진짜 분노하고 오열에 빠졌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거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들이 겪는 그 고통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요즘 워낙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출근도 일찍 하지, 퇴근은 또 늦게 하지 이러다 보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잖아요. 다들 보면서 나도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아쉬워하는 부모님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이 영어로는 스톰 앤 스트레스입니다. 폭풍 같은 에너지가 있고 또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가장 행복 지수가 낮다고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업에 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학원으로 갔다 오면 밤 늦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해외의 유럽 같은 데 그 교육들 보면 환경이 좋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이 푸른 잔디밭에 가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하면서 클럽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니까 범죄율이 좀 낮은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역사회마다 읍면동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는 청소년 수련관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여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중학생들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클럽 활동을 할 수 있는 권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부모님들끼리 주말을 이용해서 차박도 좋고 캠핑을 하면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건전한 건강한 어떤 대화, 건강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왜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범죄 연령도 좀 낮아지고 있고 더욱더 범죄들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때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우리 사회의 그 현실을 보면 참으로 좀 깜깜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가정대로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의 어려움들 또 가정폭력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모님한테 동일시를 해야 되는데 배울 수 있는 게 안 되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입시 중심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선생님들한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선생님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여건들도 부족하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뭐 학교의 그 지식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탈 행동하는 그 비행 청소년들과 많이 어울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회로 나와 보면 사회 어른들 모습들이 불법적이고 또 굉장히 범죄의 유형들 좋지 못한 사회 지도층의 모습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른들도 그러는데 나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총체적으로 모든 기성세대가 반성을 하면서 가정은 가정대로의 기능을 다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하나하나 진짜 스승의 그런 도를 좀 찾아가고 사회에서는 권력층이라고 또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지도해 나가고 이끌어가고 그 틀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포항 여중생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고 있고 또 반성의 시간을 갖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사회적 제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눈은 그야말로 미래의 어떤 주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온정주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온정주의가 결국은 가해 청소년들, 가해 뭐 범죄 청소년들에게는 절대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피해자들에게는 평생을 멍에로 안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선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 청소년들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법과 제도는 엄격하게 또 처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그 엄격성을 적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했던 청소년들이 또 회심을 했을 때는 사면을 하고 사회로 복귀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 깊게 나눠봤는데 우리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자, 우리 청소년들은 오늘의 중요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면서도 또 우리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 시기에 여러 가지 폭력이나 범죄 이런 어둠의 수렁에서 헤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참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게 답답하고 조금 슬펐어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아유 우리 아이들 잘 교정해서 잘 하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아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가족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이 법안을 미룰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법적인 제도 보완을 빠르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씨가 좀 답답하다고 느꼈다면 저는 차라리 조금은 알겠다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여러 가지 해결책들은 지금 제도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빠른 그런 부분들이 실행력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봅니다. 네, 이게 뭐 제발 이 좀 너무나 큰 사건들이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라는 뉴스는 이제 좀 그만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로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먼 걸음 해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